내 관상이 어떠한가? 관상가 양반. 대감께서는 종일품, 아니 용상까지 오를 관상이시옵니다. 용상이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낮에 봤던 관상가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저자를 없애라. 예, 대감.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양종로 뒷골목 낡은 기와집 처마 밑에 천기각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실상은 관상을 봐주고 돈을 받는 초라한 점포였지요. 주인의 이름은 장운 35살의 관상가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읽었고 밤에는 남의 미래를 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자랑하지는 않았지요. 아니,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 봤다고 말하는 순간 미친놈 취급을 받거나 무당으로 몰려관에 끌려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장우는 꿈에서 본 것들을 모조리 관상학으로 포장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3가닥이니 삼재가 끼었다느니, 인당이 어두우니, 귀신이 따른다느니 하는 그럴듯한 말로 덮어씌웠지요. 그렇게 10여 년을 속이고 또 속이며 밥벌이를 해왔습니다. 장우는 돈을 밝혔고 겁이 많았으며 세상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벌어 내일 먹고 사는 것, 그것만이 그의 삶이었지요. 권력이니 명예니 하는 것들은 장운에게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돈만 있으면 됐고 목숨만 부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장운의 가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은 시시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 시집을 못 간다는 처녀, 벼슬길이 막혔다는 양반,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는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장우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적당히 위로를 해주고, 적당히 겁을 주고, 적당히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지요. 은자 1냥에서 5냥까지 손님의 주머니 사정에 맞춰 값을 매겼습니다. 장우는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미래를 팔아 오늘을 사는 장사, 그보다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장운의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40 넘어 보이는 양반이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운은 그 양반의 얼굴을 힐끗 보자마자 어젯밤 꿈이 떠올랐지요. 그 양반이 첩의 방에서 옷을 벗다가 본처에게 들켜 빗자루로 얻어맞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운은 태연하게 그 양반을 맞이했습니다. 자리를 권하고 차를 따라주며 무엇이 걱정이냐고 물었지요. 양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 우리 집에 귀신이 붙었소.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자꾸 악몽을 꾼다 하오. 장우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양반의 이마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장운이 혀를 찼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집안의 기운이 흐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양반은 그 말에 더욱 겁에 질렸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다급히 물었지요. 장운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터가 새서 그렇다고 마님께 비단옷 한 벌을 바치고 정화수를 떠놓으면 귀신이 물러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은자 선양을 내놓고는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양반이 나간 뒤 구석에서 졸고 있던 사환 칠성이가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나으리, 진짜 귀신이 붙은 겁니까? 장우는 은자를 만지작거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귀신은 무슨, 저 양반이 첩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걸 본처가 눈치챈 거라고. 머자나 빗자루 세례를 받을 테니 그게 진짜 귀신일 거라고 말했지요. 칠성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장우는
이미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15살짜리 사환으로 장운의 가게에서 심부름을 하고 잠자리와 밥을 얻어먹는 처지였습니다. 눈치는 없었지만 순박했고 장운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녀석이었지요. 그날도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낙방한 선비가 와서 재수가 좋은지 물었고 장운은 내년 봄에 보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또 떨어질 테지만 그건 내년의 일이니 상관없었지요. 과부가 와서 재혼운을 물었고 장운은 3년 뒤에 좋은 인연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3년이면 까먹을 테니 그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장사꾼이 와서 새 장사를 시작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장운은 이달 말이 길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지요. 해가 기울고 저녁 무렵이 되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장운은 하루 번 돈을 세어보며 흐뭇해했지요. 은자 10량 나쁘지 않은 수확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배가 고프다며 투덜거렸고 장운은 오늘은 국밥집에 가서 술이라도 한잔하자고 말했습니다. 장운은 문을 닫으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60 가까이 되어 보였지만 허리가 꼿꼿했고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지요. 장운은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내의 얼굴 위로 핏빛 안개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고 그 안개 속에서 칼과 시체들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예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모를 꾸미는 자의 상이었지요. 장운은 평생 이런 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내는 장운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장운은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관상이 어떠한가? 장운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지요. 이 사내가 누군지는 몰라도 거짓말을 하다가는 목이 달아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종일품, 아니 영의정까지 오르실 귀한 상이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겨우 그것뿐인가? 더 높은 곳은 안 보이는가? 가령 용상이라던가. 장운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가 역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아니라고 대답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장운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용상에 앉으실 상입니다. 천하가 대감의 것입니다. 사내는 잠시 장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장운은 그 시선 아래서 죽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사내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농이 심하다고 자신이 용상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만족스러워 보였지요. 사내는 은자 한 잎을 탁자 위에 던지고는 유유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장운은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조정의 좌이정, 이겸이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였지요. 사내가 사라지자 칠성이가 은자를 집어들며 좋아했습니다. 한 냥이나 된다고 오늘은 대박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장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손님이 돈도 후하게 주고 갔는데 왜 저러냐고 말이지요. 장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 싸라. 칠성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운은 다시 말했습니다. 짐을 싸서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우리는 죽었다고 말했지요.
저 사내가 자신의 입으로 왕이 될 상이라는 말을 뱉게 했다고. 영모의 속내를 들킨 이상 입막음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칠성이는 그제야 사색이 되었고 장우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천기각의 등불은 꺼졌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장훈의 앞길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장훈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싸고 도망칠 준비를 했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한양을 떠나자니 좌의정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알 수 없었고 한양의 남자니 언제 칼을 맞을지 몰랐습니다. 장훈은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지요.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좌의정 이겸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장훈을 향해 혀를 날름거렸지요. 구렁이가 장훈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비밀을 아는 놈은 죽어야지. 장훈은 꿈속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구렁이는 장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올 때쯤 장훈은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난 장훈은 물을 한 바가지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하지만 다시 눈을 감자 또 다른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궐의 편전이 보였습니다. 옥좌에 임금이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임금이 장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명운이 내 혀끝에 달렸구나. 장훈은 꿈속에서도 두려웠습니다. 임금을 도우면 좌의정에게 죽고 좌의정 편을 들면 역적의 공범이 되어 멸문지화를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장훈은 결국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 칠성이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정말 도망을 가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말이지요. 장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장훈에게는 가족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으며 믿을 만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살아온 지 10년이 넘었지요. 도망을 간다 해도 좌의정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장훈은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게 맞은편 주막 앞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멀쩡히 서서 장훈의 가게 쪽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장훈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자거리 끝에도 사내 하나가 서 있었고 뒷골목 입구에도 사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모두 좌의정이 보낸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장훈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칠성이가 물었습니다. 나으리,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훈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좌의정의 하인들이다. 우리를 감시하러 온 거야. 칠성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도망도 못 가는 거냐고 물었지요. 장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는 순간 뒤를 밟아 한적한 곳에서 목을 칠 게 뻔하다고,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좌의정이 역모를 일으키기 전에 입막음을 할 거라고 덧붙였지요. 장훈은 하루 종일 가게 안에서 궁리를 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내보냈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방법을 떠올렸지만 모두 죽는 길뿐이었지요. 도망을 가자니 감시자들이 있고 관가에 고변을 하자니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좌의정이 역모를 꾸민다고 말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모함죄로 장훈이 죽을 게 뻔했지요. 게다가 좌의정은 조정의 최고위 관료였고 임금의 신임도 두텁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장훈 같은 천한 관상쟁이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칠성이는 배가 고프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장훈은 쌀독을 뒤져 차가운 밥을 꺼내 건넸고 칠성이는 그걸 물에 말아 먹었지요.
장훈 자신은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저 창문 틈으로 밖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교대로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감옥이었지요. 벽이 없는 감옥 말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장훈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칠성이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장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 있긴 하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해. 칠성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장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장훈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 꿈에는 임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전이 아니라 후원이었고 임금은 혼자 서 있었지요. 임금의 뒤로 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 아래서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뿐이라고, 나를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장훈은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느냐고, 감히 백성이 임금을 만날 수 있느냐고 말이지요. 임금은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있다고, 호위대장 박무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무가 자주 가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남산 아래 주막이라고, 저녁이면 그곳에 있을 거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꿈이 끝났습니다. 장훈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새벽이었고 밖은 어두웠지요. 장훈은 일어나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꿈에서 본 것들이 모두 진짜였다면 이번 꿈도 진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위대장 박무, 장훈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호위를 맡은 무관으로 무예가 뛰어나고 충성심이 강하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남산 아래 주막이라는 것도 알 것 같았습니다. 무관들이 자주 모인다는 주막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동이 트자 장훈은 칠성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가야 한다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칠성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장훈은 대답했습니다. 호랑이 굴로 간다. 칠성이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장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박무를 만날 것인가, 만나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습니다. 박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본 것을 관상으로 포장해서 말이지요. 장훈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그 주막으로 가서 박무를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살 길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좌의정의 감시를 피해 박무를 만나고 박무를 통해 임금을 만나고 임금과 손을 잡아 좌의정을 쳐내는 것, 그것만이 장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하면 죽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게 뻔했으니 차라리 도박을 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밤이 되자 장훈은 칠성이와 함께 가게를 나섰습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가 골목을 돌아 남산 쪽으로 향했지요. 감시자들이 눈치챘을지도 몰랐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장훈은 어둠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살아남으려면 호랑이, 코털을 건드려야 하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졌고 장훈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칠성이는 뒤에서 헐떡이며 따라왔고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산 아래 주막의 불빛이 멀리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산 아래 주막은 무관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갑옷을 벗은 군사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큰 소리로 떠들며 웃었지요. 장훈은 주막 입구에서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였는데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장우는 그 사내가 박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꿈에서 본 얼굴과 똑같았으니까요. 장우는 칠성이를 데리고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무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지요. 박무는 장훈을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장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 한 잔 사도 되겠습니까? 박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냐고, 왜 자신에게 술을 사느냐고 물었지요. 장훈은 자신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장군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아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상이라니 그런 헛소리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장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훈이 말했습니다. 장군, 요즘 마음에 두신 기생이 있지 않습니까? 박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따져 물었지요. 장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기생은 장군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기생은 장군보다 달백숙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무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냐고, 달백숙이 무슨 상관이냐고 화를 냈지요. 하지만 장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장군이 그 기생에게 비단을 선물했지만 기생은 그걸 팔아서 달백숙을 사 먹었다고, 그리고 다른 손님과 함께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무는 며칠 전 자신이 준 비단을 기생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몰래 알아봤었는데 정말로 팔아서 달백숙을 사 먹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관상쟁이가 어떻게 그걸 아는 겁니까? 박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안 거요? 장훈은 대답했습니다. 관상을 보면 안다고, 장군의 이마에 여자복이 없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지요. 박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이 관상쟁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장훈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내일 훈련 중에 장군의 검이 부러질 거라고, 조심하라고 말했지요. 박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검은 명검이라고 10년을 써도 멀쩡한데 부러진다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보면 안다고, 장군의 검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둥도 부러질 운세가 보인다고 말했지요. 박무는 그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부러진다니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장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검이 부러지는 걸 보면 다시 찾아오라고, 그때 모든 걸 말해주겠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장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을 나갔습니다. 박무는 멍하니 장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손에 든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무는 훈련장에서 부하들과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며 몸을 풀었지요. 그런데 부하 하나와 대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박무가 칼을 내리치는 순간 쩡 하는 소리와 함께 검날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박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쓴 명검이 한 번도 이상이 없던 검이 부러진 것이었지요. 부하들도 놀라 웅성거렸고 박무는 부러진 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젯밤 그 관상쟁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검이 부러질 거라던 말, 그리고 나라의 기둥도 부러질 거라던 말이 말이지요. 박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상쟁이는 뭔가를 알고 있었고 중요한 말을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박무는 훈련을 중단하고 급히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했을 때 장훈은 이미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박무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린 것처럼 말이지요.
박문은 장훈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검이 부러졌소. 대체 어떻게 안 거요? 장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관상을 보면 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요. 나라의 기둥이 부러질 거라던 말, 그게 진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문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고 말이지요. 장훈은 주위를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정에 역적이 있다고, 그 역적이 곧 거사를 일으킬 거라고 말했지요. 박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역적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장훈은 대답했습니다. 좌이정 이겸이라고, 그자가 용상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지요. 박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좌이정이 역적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좌이정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용상에 앉을 상이냐고 물었다고 말했지요. 장훈은 살기 위해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이제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좌이정이 입막음을 하려 할 거라고, 그래서 임금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지요. 박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오? 장훈은 대답했습니다. 장군의 검이 부러진 것도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러졌습니다. 나라의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역모가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박문은 장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훈의 눈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절박함이 가득했지요. 박문은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임금께 데려가야 한다고, 설령 거짓말이라 해도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말이지요. 박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무가 말했습니다. 좋소. 오늘 밤 자시에 궁궐 북문 밖으로 나오시오.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소. 장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였지요. 임금을 만나 설득해야 하고 좌이정의 역모를 막아야 하며 자신의 목숨도 지켜야 했습니다. 장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훈의 운명을 결정할 밤이 말이지요. 밤이 깊어지자 장훈은 칠성이를 데리고 궁궐 북문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지요. 장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임금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평생 천한 관상쟁이로 살아온 자신이 임금을 아련한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임금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오히려 역적으로 몰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북문 앞에 도착하자 박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무는 장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문으로 안내했지요. 궁궐의 담을 따라 걸으며 박무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장훈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편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촛불이 밝혀진 방 안에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옥좌가 아니라 평범한 자리였지만 임금의 위엄은 대단했지요. 장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렸습니다. 칠성이도 덩달아 머리를 조아렸고요. 임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훈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그리고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이 관상쟁이 장훈이냐? 장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옆에 놓인 칼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훈은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임금이 다시 말했습니다. 좌의정이 역모를 꾸민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훈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좌의정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그리고 용상에 앉을 상이냐고 물었다고 말했지요. 자신이 살기 위해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 좌의정의 눈빛에서 역심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빛으로 역심을 본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럼 증거를 대라고, 내 놈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장훈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목이 달아날 것 같았지요. 그래서 장훈은 마지막 술을 꺼냈습니다. 장훈이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운명을 알 수 있사옵니다. 전하의 옥체에도 특별한 표식이 있을 것이옵니다. 만약 소인이 그것을 마친다면 소인의 능력을 믿어주시옵소서. 임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표식이냐고, 함부로 지어내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장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왼쪽 등 뒤에 붉은 점이 있을 거라고, 아니 북두칠성에 기운이 숨어 계신다고 말했지요. 그건 어젯밤 꿈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옷을 벗은 모습을 보았고 등에 7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걸 보았던 것이지요. 임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임금은 박무에게 눈짓을 했고 박무가 나가자 혼자 옷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지요. 정말로 왼쪽 등 뒤에 점 7개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임금 자신도 어렸을 때 알게 된 것이었고 평생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관상쟁이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임금은 다시 옷을 내리고 장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안 것이냐? 장훈은 대답했습니다. 관상을 보면 안다고. 전하의 얼굴에서 용의 기운이 보였고 그 기운을 따라가니 등에 표식이 보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꿈에서 본 것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지요. 임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믿겠다고, 내 놈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이었지요. 하지만 임금은 다시 물었습니다. 좌의정의 역모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증거도 없고 때도 모르는데 어찌하겠느냐고 말이지요. 장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고 좌의정에게 다시 찾아가 거짓 예언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거짓 예언이라니 무슨 뜻이냐? 장훈은 설명했습니다. 좌의정이 자신을 믿고 있다고, 용상에 앉을 상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 길이를 알려주겠다고, 하지만 그 길이는 사실 함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좌의정이 거사를 일으키는 날을 미리 알아내고 그날 전하께서 매복을 준비하시면 된다고 말이지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책이라고, 하지만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좌의정이 눈치를 채면 장훈부터 죽일 거라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지요. 장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목숨은 걸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도박을 하는 게 낫다고 말이지요. 임금은 장훈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고, 내 놈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겠다고, 이 일이 성공하면 상을 후히 내리겠다고 말했지요. 장훈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하다고,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상보다는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라고, 이 모든 게 끝나면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이지요. 임금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무를 믿으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박무를 통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좌의정은 영악한 자라 한 번이라도 의심을 사면 끝이라고 경고했지요. 장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련이 끝나고 장훈은 칠성이와 함께 궁을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고 별이 하늘에 총총했지요. 장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좌의정의 소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지요. 칠성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장훈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야. 한 번 더 살아보는 거지 뭐.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일이면 장훈은 다시 좌의정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호랑이 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장훈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임금이라는 뒷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장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잘하면 살 수 있다고, 꼭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졌고 한양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장훈은 좌의정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서 있었지요. 장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칠성이는 겁에 질려 장훈의 옷자락을 붙잡았고요. 장훈은 대문을 지키던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대감을 뵌 관상가라고 다시 뵙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지요. 하인은 장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하인이 나와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장훈은 칠성이의 손을 꽉 잡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넓은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향했는데 그곳에 좌의정 이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겸은 장훈을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겸이 말했습니다. 오, 관상가 양반.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장훈은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대감의 관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집에 돌아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다고 말했지요. 이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장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지난번에 용상에 앉을 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장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지요. 용상에 앉으려면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고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관심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지요. 이겸은 옆에 놓인 칼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라는 것이냐? 장훈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겸이 칼을 만지는 것은 위협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죽이겠다는 무언의 경고였지요. 하지만 장훈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훈이 말했습니다. 대감의 이마를 다시 보니 붉은 달이 뜨는 날이 보인다고. 그날이 바로 용이 승천할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겸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붉은 달이라니 그게 언제냐고 물었지요. 장훈은 대답했습니다. 보름 뒤 보름달이 뜨는 밤이라고. 그날 밤 자시의 일을 시작하면 하늘이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름 뒤라면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이미 사병들을 모아두었고 계획도 세워두었지요. 다만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관상쟁이가 날짜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겸은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보름 뒤면 임금이 제사를 지내는 날이라고
궁궐의 경비가 느슨해지는 날이라고 생각했지요.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겸은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장훈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놈, 혹시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 장훈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자신은 평생 관상으로 밥을 먹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요. 오히려 대감께서 대업을 이루시면 자신도 덕을 보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겸은 장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관상쟁이는 돈을 밝히는 속물이라고. 자신이 성공하면 붙어먹으려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자가 자신을 배신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보름 뒤라는 날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 말을 믿겠다. 그날 밤 하늘이 나를 돕는지 보겠다. 장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용상에 오르시는 날 소인도 영광을 함께하고 싶다고. 그러니 그날 밤 소인도 궁궐에 데려가 달라고 말했지요. 이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내 놈도 함께 가서 역사의 현장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장훈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겸이 자신을 데려가겠다고 한 건 사실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배신할까봐 눈앞에 두고 지켜보겠다는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장훈에게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임금의 계획에 맞춰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장훈은 공손하게 절을 올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까지 입을 조심하라고. 만약 이 일이 새어나가면 내 놈부터 죽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장훈은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찌 함부로 말하겠느냐고 말했지요. 이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은자 단량을 내밀었습니다. 수고비라고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장훈은 은자를 받으며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칠성이와 함께 저택을 나왔지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장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칠성이가 황급히 장훈을 부축했고요. 장훈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았다고, 일단 살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훈은 곧바로 박무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거사일을 알려주고 임금께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했지요. 장훈과 칠성이는 서둘러 남산 아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박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장훈은 박무에게 조용히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보름 뒤 보름달이 뜨는 밤 자시라고. 그때 거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이지요. 박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하께 즉시 아뢰겠다고. 그날까지 조심하라고 말했지요. 장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남은 건 보름 뒤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지요. 장훈은 칠성이와 함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장훈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계획이 잘 될까? 이겸이 의심하지는 않을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가는 동안 장훈은 평소처럼 관상을 봐주며 지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적당히 위로를 해주고 돈을 받았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겸의 하인들이 여전히 가게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고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칠성이도 불안한지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보름달은 크고 붉었습니다. 마치 핏빛 같은 달이었습니다. 장훈은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고, 살아남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이지요. 저녁 무렵 이겸의 하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준비하라고 대감께서 데리러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장훈은 칠성이와 함께 짐을 챙겼습니다. 아니,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만 있으면 됐지요. 두 사람은 하인을 따라 이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고 장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밤이 말이지요. 보름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 이겸의 저택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이겸이 몰래 키운 사병들이었지요. 300여 명에 달하는 숫자였고 모두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장훈은 그 광경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역모를 일으키려 한다니 정말 조선이 뒤집힐 판이었지요. 이겸은 사병들 앞에 서서 호령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늘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궁궐로 들어가 임금을 패하고 새 세상을 열 것이라고 외쳤지요. 사병들은 함성을 질렀고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장훈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들이 다 죽을 목숨이라고, 오늘 밤 전부 잡혀갈 거라고 말이지요. 자시가 되자 무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을 선두로 사병들이 궁궐을 향해 출발했고 장훈과 칠성이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칠성이는 겁에 질려 장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고요. 장훈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요. 궁궐에 도착하자 이겸의 사병들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리 매수해둔 내관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사병들은 조용히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밤 순찰을 도는 군사들도 이미 매수되어 있었지요. 모든 게 이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편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편전 앞에 도착하자 이겸은 사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문을 부수라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지요. 사병들이 문을 발로 차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겸은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고 사병들도 우르르 따라 들어갔습니다. 장훈과 칠성이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편전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옥좌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고 촛불만 밝혀져 있을 뿐이었지요. 이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금이 없다니 어디로 간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사병들도 우왕좌왕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좌 옆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훈과 칠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연하게 앉아서 귤을 까먹고 있었지요. 칠성이는 귤 한쪽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귤 참 달구먼요. 장훈도 귤을 까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라, 대감. 오셨습니까? 이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역모를 일으키러 온 이 순간에 저 관상쟁이 놈이 귤을 까먹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겸은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습니다. 내 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장훈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귤을 먹고 있다고, 궁궐 귤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지요. 이겸은 칼을 뽑으며 장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임금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편전의 뒤쪽 문들이 일제히 열리더니 금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금군들이 창과 칼을 들고 이겸의 사병들을 포위했지요.
장훈이 미리 알려준 정보 덕분에 임금은 완벽하게 매복을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사병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이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금군 사이로 박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적 이겸을 잡으라고, 한 놈도 놓치지 말라고 명령했지요. 금군들이 사병들에게 달려들었고 사병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애초에 싸울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대부분은 돈에 매수되어 온 자들이었고 목숨을 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겸은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금군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겸은 바닥에 넘어지며 장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여. 내 놈이. 장훈은 귤을 다 먹고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관상을 다시 보니 말이지요. 용은 무슨 승천하다 벼락 맞고 튀겨질 미꾸라지 상이구만요. 이겸은 분노에 떨며 장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금군들이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겸은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금군들은 이겸과 사병들을 모조리 결박하여 끌고 갔지요. 편전이 조용해지자 안쪽 방에서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장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고, 내 놈 덕분에 역적을 잡았다고 말했지요. 장훈은 황급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송구하다고, 다만 목숨을 지키려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지키려다 나라를 구했다고, 이보다 큰 공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지요. 그리고 박무에게 명령했습니다. 장훈을 잘 모셔가게 하라고, 내일 아침 조정에서 논공 행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훈은 박무를 따라 궁을 나왔습니다. 칠성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장훈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요. 박무가 장훈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목숨을 걸고 역적을 속인 게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밖으로 나오니 달은 여전히 밝았고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장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났다고, 이제 살 수 있다고 말이지요. 칠성이가 물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훈은 대답했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 일단 오늘은 살았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두 사람은 박무의 안내로 임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곳에서 쉬라고, 내일 다시 궁으로 들어오라고 박무가 말했지요. 장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칠성이는 바로 드러누워 코를 골았고 장훈도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아니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인지 알 수 없었지요. 장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임금이 무슨 상을 내릴까? 그리고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장훈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요. 장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고 생각하며 말이지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장훈과 칠성이는 다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박무가 마중을 나와 두 사람을 편전으로 안내했지요. 편전에는 이미 조정의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역적 이겸의 난을 평정했다고, 이는 모두 관상가 장훈의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장훈이 목숨을 걸고 역모를 알려주었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역적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말했지요. 그러니 마땅히 상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신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관상쟁이는 천한 신분이옵니다. 그런 자에게 벼슬을 내릴 수는 없사옵니다. 또 다른 대신도 거들었습니다. 아무리 공이 있다 해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는 없사옵니다. 선례를 만들면 안 되옵니다. 장훈은 엎드린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구했다 한들 자신은 그저 천한 관상쟁이일 뿐이었지요. 벼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남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렇다면 벼슬은 내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인정해야 한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요.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금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훈에게 호국도사라는 칭호를 내린다. 그리고 내 말동무가 되어 가끔 궁에 들어와 이야기나 들려주도록 하라. 신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호국도사라는 칭호는 벼슬이 아니었으니 신분의 벽을 넘는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임금의 측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누구든 장훈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훈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송구하다고, 과분한 은혜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벼슬은 없어도 권력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말동무가 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장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었지요. 임금은 또 말했습니다. 은자 1000냥을 하사한다고, 그리고 한양 종로의 집 한 채를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허름한 점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집에서 살라고 말했지요. 장훈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장훈은 궁을 나섰습니다. 칠성이는 신이 나서 춤을 지듯이 기뻐했습니다. 나으리, 은자 1000냥이라니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입니다. 장훈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며칠 뒤 장훈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종로 한가운데 자리 잡은 기와집이었는데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 있었지요. 장훈은 그곳에 천기각이라는 간판을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호국도사 장훈이라고 말이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역모를 막은 관상가라는 소문이 한양 전체에 퍼졌고 임금께서 칭호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함께 퍼졌지요. 사람들은 장훈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양반들도 찾아왔고 부유한 상인들도 찾아왔으며 심지어 관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모두 장훈의 관상을 보고 싶어 했고 운세를 물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장훈은 여전히 관상을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값을 올렸지요. 은자 10냥에서 시작해서 양반들에게는 50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호국도사의 관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으니까요. 장훈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을 받았고 돈은 쌓여만 갔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사환이 아니라 장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장훈은 칠성이에게 관상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칠성이는 열심히 배웠지요. 물론 예지몽 같은 능력은 없었지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을 파악하는 정도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당당하게 관상가의 제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우는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부르면 편전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임금은 장훈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장훈이 겪은 기이한 일들, 꿈에서 본 이상한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사연을 재미있게 풀어냈으니까요. 임금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가끔은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장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꿈을 꾸는가? 장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악몽을 꾸지 않사옵니다. 이제 목숨을 걱정할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으니 편안한 꿈만 꿉니다. 임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로다. 그대가 편안히 지내니 짐도 기쁘구나.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장훈의 집 마당에는 복숭아꽃이 피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지요. 장훈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이며 낮잠을 즐겼습니다. 칠성이는 안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고 장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장훈은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들판이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장훈은 그 들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안하구나.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구나 하고 말이지요. 잠에서 깬 장훈은 기지개를 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봄바람이 상쾌했지요. 장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꿈자리 한번 좋구나. 칠성이가 밖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나으리, 맨날 낮잠만 주무십니다. 손님들은 제자가 다 봤는데요. 장훈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제 제자도 있는데 스승이 편하게 쉬면 안 되느냐. 칠성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장훈은 마당에 앉아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칠성이가 있었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으며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장훈은 술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한양 거리에서는 장훈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영모를 막은 관상가, 임금님도 인정한 호국도사, 꿈으로 미래를 보는 신통한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한 가지는 장훈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훈은 여전히 관상을 봐주며 살았고 가끔 궁에 들어가 임금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느새 20살이 넘어 제법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요. 장훈의 집은 항상 손님들로 붐볐고 돈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장훈은 다시 마루에 앉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선선했지요. 장훈은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장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편안한 꿈만 꾸었지요. 마루 위에서 장훈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꿈자리 한번 좋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양의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고 장훈의 꿈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장훈이 바로 그 산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겁 많고 속물인 관상쟁이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꾀를 내어 목숨을 구했고 나아가 나라까지 구한 것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의 야담이 되었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장훈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